저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도 참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아들 내외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신혼집 마련하는 게 요즘 젊은 부부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모아둔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었지만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 1년 후 손녀가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손녀.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또 한 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차가 없으면 아기 키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1,000만 원을 보태서 차까지 사줬어요. 아들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라고 미안해하길래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다 행복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아들 가족이 웃으면 저도 행복했고 손녀 얼굴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으니까요. 손녀도 할미 하고 반겨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만 살면 되는구나.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며느리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 네. 어머니, 뭔가 귀찮다는 투로 대답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물어봐도 아니에요, 엄마.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래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래, 애 키우는 게 힘들지. 나도 다 겪어봤으니까 이해해야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봤습니다. 처가 식구들이랑 제주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옆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계셨고 뒷배경에는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행을 갔었구나.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며느리한테 이번 주말에 손녀 보러 가도 될까? 물어봤을 때 어머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주말이었어요. 바쁜 게 아니라 친정 식구들이랑 제주도에 간 거였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처가랑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야? 스스로에게 되뇌어 봤지만 가슴속에서 뭉클한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면 아들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냥 이해하자. 처가에도 잘해야지.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마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많은 걸 참아내야 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는데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무릎도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죠. 아들아, 엄마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혹시 며느리가 시간 되면 태워다 줄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돈 보태서 산 차잖아요. 한 번쯤은 태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 엄마, 그날은 와이프가 애 데리고 친구 만나기로 했대요. 제가 퇴근하고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이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갈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며느리 카톡 프로필 사진이 또 바뀌었어요.
손녀를 안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들 웃고 있고 예쁜 케이크가 놓인 테이블이 보였어요. 저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 인생인데 친구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어머니, 이번 주는 집안 청소 좀 해야 해서요. 어머니, 애가 요즘 낯을 많이 가려서요. 어머니, 오빠가 출장 가서 제가 혼자 애 봐야 해서요. 손녀 보러 가겠다고 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안 된다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가 식구들은 언제든 집에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아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잠깐 손녀 얼굴이나 볼까 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처갓집에서 김장하신대요. 와이프가 가야 된대서 제가 애 데리고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김장은 며느리가 힘들다고 해서 작년부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처가 김장은 남편이랑 아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혼자 집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섭섭한 소리라도 한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였습니다. 며느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아들 인스타그램을 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실수로 며느리 계정까지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며느리의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맛집에 간 사진들, 손녀와 외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영상들. 우리 엄마랑 우리 예쁜 아기 사랑해요. 엄마 아빠랑 외식, 애기도 너무 좋아해요. 친정엄마가 해주신 미역국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 하나하나 내려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설날이었어요. 명절 전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설날 말인데 와이프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저녁쯤 엄마 집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처가가 가까우니 일찍 들렀다가 우리 집으로 오나보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아들 부부를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할 만한 과일도 사다 놨죠. 그런데 저녁 6시쯤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가에서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하셔서 너무 늦을 것 같아 내일 갈게요. 하지만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애가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해하네요 라는 문자만 왔어요. 저는 명절 내내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또 며느리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됐어요. 친정 식구들과 함께한 추석, 우리 애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서 너무 좋아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손녀와 며느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요.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편할 때만 연락하는 그저 형식적인 시어머니일 뿐이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배신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생일이 뭐 대수냐 싶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 축하받고 싶었어요. 아침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점심때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엄마 생일인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엄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저녁에 시간 내서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쁘면 오지 마. 저는 괜히 전화한 게 후회됐어요.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며느리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우리 엄마 생신 맛있는 거 잔뜩 사들고 친정고고. 사진에는 비싼 케이크와 꽃다발, 과일 선물 세트가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장모님을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은 까먹어도 친정어머니 생일은 케이크까지 사가며 챙기는 거였어요. 그래, 친정엄마가 더 좋을 수 있지. 나도 이해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 7시쯤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와 손녀도 함께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 사왔어요. 편의점 케이크였어요. 친정어머니한테 사간 케이크는 유명 베이커리 제품이었는데 말이죠. 고맙다. 저는 애써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래도 온 게 어디예요.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가끔 손녀한테 밥 떠먹이는 것 말고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무릎이 좀 안 좋긴 한데. 아, 그러시구나. 병원은 다니세요? 응, 다녀. 너무 걱정하지 마. 대화가 거기서 끝났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손녀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끙끙거리더니 응가 냄새가 났어요. 며느리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애기 똥 쌌어. 어우, 냄새 난다. 오빠 빨리. 며느리가 재촉했어요. 아들이 알았어. 내가 갈게 하며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안 드세요? 응, 배가 불러서.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애가 잘 시간이에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채 1시간도 안 있었어요. 그래, 들어가라. 며느리는 나가면서도 제대로 된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들어가세요 하는 가벼운 말 한마디 뿐이었죠. 문이 닫히고 고요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상을 치우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평생 모아온 것들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짓을 했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도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타가 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처가에서 장인어른 칠순잔치 한대요. 아, 그래. 좋겠다. 네, 호텔에서 크게 할 거래요. 엄마, 축의금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축의금? 네, 제가 그래도 사위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생일엔 편의점 케이크 하나 들고 왔으면서 장인어른 칠순 잔치에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하고 제게 축의금까지 요구하는 거였어요. 엄마? 100만 원 정도면 되겠지.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는다는 말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에 대한 기대, 며느리에 대한 이해, 손녀에 대한 애정. 그 모든 게 연결돼 있던 실 같은 것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영원히 남일 뿐이야.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곧 새로운 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칠순 잔치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그래, 알고 있어. 엄마,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올까 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래, 그럼 추석에는 못 온다고? 네. 그리고 엄마,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희가 여행 가서 골프를 치기로 했는데 딸을 데리고 가면 돌보지 못할 것 같은데 엄마가 봐주시면 안 돼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럼 너희는 추석에 여행 가고 손녀는 나한테 맡긴다는 거니? 네. 죄송해요, 엄마. 전화기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엄마. 그럼 추석 전날 아침에 맡기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 누군가였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추석 전날 아침 아들 내외가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으면서요. 우리 딸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엄마 아빠 금방 올게. 며느리가 손녀한테 뽀뽀를 하고는 아들과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저희 다녀올게요. 수고하세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손녀를 안고 텅 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보모한테 하는 말투였죠. 손녀는 예뻤어요. 제품에 안겨서 방긋 웃어주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렸어요. 이 아이도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처럼 나를 대하겠지. 오후가 되어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손녀를 업고서요. 예전엔 아들이 와서 같이 절을 하고 함께 밥을 먹었었죠. 이제는 아무도 없었어요. 상을 다 차리고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녀가 볼세라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를 재우고 나서 핸드폰을 봤어요. 혹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문자는 없었고 대신 며느리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에는 아들 내외와 처가 식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행복한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샵 감사 샵 행복 샵 가족사랑. 저는 화면을 계속 내려봤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골프장이 나왔어요. 추석 연휴 골프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너무 좋다. 날씨도 완벽. 아들이 골프채를 들고 웃고 있었고 며느리도 골프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더 스크롤을 내리니 호텔 수영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리조트에서 힐링 중 샵 추석 연휴 샵 휴식 샵 재충전. 처가 식구들과 함께 골프 리조트 놀러 가면서 손녀는 저한테 맡긴 거예요. 애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라는 핑계로요. 아니, 손녀를 데리고 가면 자기들이 놀기 불편하니까 저한테 맡긴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며느리가 그렇게 급하게 손녀를 맡기고 갔는지, 왜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는지, 왜 수고하세요라고 했는지, 저는 그냥 편리한 무료 보모였던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생일날 축의금도 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이런 취급이었어요. 명절날 혼자 차례상 차리고 혼자 절하고 손녀 돌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들은 골프 치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들 내외가 손녀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잘 계셨어요? 애가 많이 보챘죠? 아들이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잘 놀았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 편하게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다녀왔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잘 다녀왔구나. 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며느리가 손녀를 안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는 영원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어머니일 뿐이라는 걸. 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 그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저도 이제 선을 그어야 한다고요. 제 통장을 펼쳐봤어요. 평생 모은 돈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자는 아들이지만 돈은 제가 다 낸 그 집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받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법무사 선생님 앞에 서류를 펼쳐놨어요. 아들 명의로 된 전세집 계약서, 제 통장 사본, 그리고 제가 준 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전세금 3억 제가 다 냈어요. 계약자는 아들 이름으로 했지만요. 그럼 증여하신 건가요? 아니요. 빌려준 겁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이체 기록은 다 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차근차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명의로 된 예금을 정리했어요.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돈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었어요. 명절마다 아들한테 용돈 주고 손녀 용돈 주고 이것저것 사주느라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제법 남아 있었죠. 다음은 아들이 사는 전세집이었어요. 계약자는 아들 이름이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집 계약이 2달 후면 만료된다는 걸요. 저는 그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세입자 어머니인데요. 혹시 계약 연장하실 건가요? 아, 어머님. 저희는 재계약 안 할 생각이에요. 집을 팔려고요.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그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님이요? 네. 전세금 3억에 얼마 더 보태면 매매가 가능할까요? 집주인과 통화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집은 전세금 3억에 5천만 원만 더 보태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했죠. 이틀 후 저는 집주인과 만나 계약을 했어요.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이 완료되고 그 집은 제 명의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한대요.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한대요. 어떡하죠?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다시 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같은 돈으로는 이 동네에서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동네로 가든지. 엄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보태주시면.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아들아, 네. 엄마, 엄마가 그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줬는지 아니? 네. 결혼할 때 전세금 3억, 차 살 때 1,000만 원, 명절 때마다 용돈, 손녀 용돈, 내장인어른, 칠순 잔치 축의금 100만 원.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3억이 넘어. 내가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너한테 줬어. 죄송해요. 엄마, 근데 그 돈 받고 나서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니? 침묵이 흘렀어요. 명절에 처가만 가고 나한테는 손녀만 맡기고 골프 치러 갔지. 내 생일은 까먹고 장인어른 칠순엔 호텔에서 파티했지. 나는 병원 갈 때 차 한 번 태워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처가 식구들은 제주도까지 모시고 갔지. 엄마, 나는 투명인간이었어. 돈 줄 때만 엄마고 필요 없으면 귀찮은 존재였지. 돈은 갚는다고 해놓고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기로. 엄마, 무슨 말씀을? 그 집 말이야. 내가 샀어. 네. 집주인한테서 내가 샀어. 이미 내 명의로 등기도 다 끝났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전세금 3억은 원래 내 돈이었고 5천만 원 더 보태서 그 집을 샀어.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내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나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월세를 내든지. 월세는 시세대로 받을 거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겠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던 집인데.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딨니? 며느리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손녀, 너희가 손녀를 생각했으면 추석에 나한테 맡기고 골프 치러 가지 말았어야지. 며느리, 나를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로 대접했으면 내가 이러겠니? 엄마, 아들아, 엄마도 이제 지쳤어. 너희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2달 안에 나가. 아니면 월세 150만 원 내든지.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한테 문자를 받은 건 그게 처음이었죠. 어머니, 오빠한테 들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서운하게 해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보모처럼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나한테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해. 문자 말고 직접 와서 얘기하자.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아들 내외가 함께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앉아.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조용히 해. 내가 할 말 다 들어. 저는 그동안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너희한테 준 돈 목록이야. 전세금 3억, 차갑 1천만 원, 명절 용돈, 손녀 용돈, 축의금. 영수증이랑 이체 내역 다 있어. 엄마, 내가 너희한테 준 돈이야. 아들 내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돈 한 푼 안 주련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믿을 수 없어. 너희는 변하지 않아.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친정만 챙기고 어머니는 소홀히 대한 거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생일 때도 명절 때도 병원 갈 때도 매번 참았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너희는 뭘 했니? 침묵만 흘렀어요. 이제 내 결정은 확고해. 그 집은 내가 산 거고 너희가 계속 살고 싶으면 월세를 내. 아니면 나가든지. 엄마, 제발.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내 유언장이야. 공증도 다 받았어. 유언장이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니? 명절에 처가만 가고 엄마 생일은 까먹고 엄마를 보모처럼 부려먹는 게 아들이 할 짓이야? 그건 저희가 잘못했지만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면 안 됐어요. 나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어요. 아들 내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고요함만 남았어요. 저는 그제야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에서 해방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날 이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수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손녀 사진까지 보내며 연락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서 어디론가 이사를 갔죠.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세놨습니다. 월세 150만 원에요. 그 돈으로 저는 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주느라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갖고 싶던 옷도 사고요. 가끔 손녀 생각이 났어요. 그 예쁜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애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줬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아들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엄마, 딸이 아파서 입원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와주실 수 없으세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들이 책임질 차례였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